조선의 판문점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깃발과 유엔기가 세워져 있습니다. 지난 조선전쟁에서 영적 조선인민에게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한 이제가 여기 판문점에서 조선정전협정문에 유엔군의 이름으로 수표할 때 사람들은 유엔기가 앞으로 60년이 넘게 이곳에 서 있게 될 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 60년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 공화국은 유엔의 존엄 있는 성원국이 되었고 조선전쟁에 참전했던 대다수의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정상적인 국가관계를 수립했습니다. 또한 이 기간 유엔은 자기의 깃발을 도용한 미국을 규탄하고 남조선 주둔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하고 모든 외국 군대를 남조선에서 철수할 때 대한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오늘까지도 남조선 주둔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지난 조선전쟁에서 유엔을 도용한 저들의 범죄를 은폐하고 유엔군 사령부의 존재를 정당화하는 방치하는 말을 내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위조하거나 불로 태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비극의 역사 위에 스며진 인간의 붉은 피는 퇴색되거나 증발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1950년 7월) 미국은 유엔의 승인도 없이 미 국동군 사령부를 조선전쟁 참전 유엔군 사령부로 개편했습니다. 유엔 헌장 제46조와 제47조에 따르면 유엔군의 병력 사용과 지휘는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들이 참모장들로 구성된 군사참모위원회의 방조와 지원을 받아서 유엔 안전보장리사회가 맡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 국방성이 일개 방명군에 불과한 메가더의 미 국동군 사령부는 유엔군 사령부로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유엔기도 이러한 군사참모위원회 성원들이 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이양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미 군부가 저희들끼리 유엔기를 주고받습니다. 유엔기를 넘겨주는 자는 미 육군 참모총장 콜린스이고 넘겨받는 자는 미 국동군 사령관 메가도입니다. 그러면 조선전쟁의 유엔을 도용한 미국의 범죄적 행적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사람들은 파시오들을 제거했으니 앞으로 50 내지 100년 동안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에서 황금 소나기를 맞은 미국의 독점 재벌은 결코 평화를 원치 않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군수산업을 대대적으로 확장하여 막대한 전시리온으로 급격히 비대해졌던 미국은 대전의 정식과 함께 오목한 시련을 맞게 됐습니다. 하여 미국은 닥쳐오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이른바 자유세계를 수호한다는 간판 밑에 사회주의 나라들을 반대하고 국제긴장 상태를 격화시키는 트루맨주의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잉여 자본을 처리하고 유럽의 주요 자본주의 나라들의 자본을 투자하여 그 나라들의 경제를 걸어주기 위한 마샤란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다시 수출이 일시적으로 늘어났으나 제2차 세계대전 때처럼 돈 소나기를 맞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주식시장들이 대혼란에 빠지고 기업들이 무리로 파산되고 거리엔 실업자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반면에
동유럽에서 사회주의 정권들이 연이어 탄생되고 소련에서의 원자탄 시험이 성공되어 미국의 원자탄 독점 시대에 종말을 가져왔습니다. 거기에다 세계 최대의 인구 대국인 중국에서까지 친미적인 국민당 정부가 가을날의 낙엽처럼 떨어지고 주한민국이 자기의 고고성을 울렸습니다. 미국은 여기에 불에 댄 황소처럼 놀랐습니다. 그 놀라움은 처음에는 공포심으로, 다음은 사회주의에 대한 분노로, 마지막에는 복수심으로까지 번져졌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제3차 세계대전은 사회주의를 악살하고 그리고 미국 경제를 다시 한번 재도약시키기 위한 운명적인 역으로 제기됐습니다. 이렇게 돼서 미제는 동서남해안에 발달된 항구들을 가지고 있고 또 소련, 중국과 육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저들이 점령하고 있는 일본과 해상거리가 가장 가까운 여기 조선에서부터 제3차 세계대전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여 미제는 1단계는 공화국 국방부를 점령하고 2단계는 중국의 동북지방으로 밀고 올라가고 3단계는 300발의 원자탄으로 소련을 황폐화시킨다는 ABC 계획이라는 것을 작성하고 제3차 세계대전의 서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조선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러나 전쟁 두목 트루맨은 조선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나아가서 중국과 소련을 반대하여 새로운 대전의 불길을 지핀다고 해도 미국을 나치스 도이칠란드처럼 세계의 적으로 만들면 전쟁을 확대하는 데 불리하다고 보았습니다. 트루맨은 말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불리하면 군사적으로 아무리 성과를 거둘지라도 전쟁을 오래 할 수 없다. 이런 데로부터 미국은 세계의 적이 아니라 세계의 벗, 세계의 동반자의 가면을 쓰고 새로운 대전을 시작하며 거기에서 주역을 넣을 곳을 획책하고 조선전쟁에 유엔을 개입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유엔을 조선전쟁에 개입시키는 데는 무시할 수 없는 불리한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조선의 민심이 백두산 호랑이로 명망 높으신 항일의 전설적 영웅 김일성 장군님을 하늘처럼 믿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미제가 유엔의 고수기들을 동원하고 총칼로서 리숭만 괴뢰 정권을 조작해냈지만 전체 조선인민은 이 단독 선거를 부정하고 남북조선 총선거를 진행했으며 위대한 김일성 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으로 높이 모셨습니다.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항일혁명 전쟁 시기 제2차 세계대전의 동방전선을 지켜 위대한 국제주의적 업적을 쌓아올리신 불세출의 영웅 김일성 장군님께 스탈린을 비롯한 소련의 지도부가 다음없는 신뢰심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로세대 용도자들인 모택동과 주울레가 우리나라 오성홍기에는 조선혁명가들의 피가 스며 있다고 말한 것처럼 중국 동북해방전쟁의 승리를 위해 항일의 투사들과 함께 10만여 종의 총을 보내주신 것을 비롯하여 비로소 중국혁명을 지원하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수억만 중국인민들의 사랑은 장강의 물결같이 세차게 부비쳤습니다. 때문에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위해 결사한전을 벌여온 조선의 혁명가들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에 유엔을 끌어들이기란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다 남조선 괴뢰들이 미국의 성내는 알지 못하고 북침을 공공연히 떠들었습니다. 당시 남조선 외무부 장관 장택상은 1948년 12월 기자회견장에서 미국 AP통신사 기자 무오에게 이렇게 짓거렸습니다. 우리는 북을 점령할 것이다. 우리는 무력으로 타고 앉을 것이다. 1949년 12월 30일 이승만은 남조선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고하됐습니다. 우리는 새해에 통일을 달성해야 하고 나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유혈을 동반할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미국 상전을 등에 업고 북침광중에 열을 올리는 남조선 괴뢰들의 이런 행동에 세계는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런 데로부터 미국은 조선 전쟁에 유엔을 개입시키기 위해서 세계를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는 그럴듯한 명분을 세워야 했습니다. 바로 이런 침략의 모략이 본격적으로 꾸며지고 있던 1950년 1월 초 하나의 시소식이 백악관에 날아들었습니다. 그것은 소련이 장개석의 주화민국이 가지고 있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대표권을 박탈하고 이것을 사회주의 중국에 주자고 하면서 그러한 목표가 실현되기 전에는 안보리사회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안보리사회 결의 채택에서 당분간 소련의 거부권이라는 벽을 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던 것입니다. 미국은 한 수 더 뜨기로 했습니다. 1950년 1월 12일 미 국무장관 애치수는 미聯邦 기자구락부에 나타나 조선반도가 포함되지 않은 미 극동방위선 성명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 여강에는 미국의 대서방어 지역에 조선반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애치스는 연설에서 제시된 방어선 밖에 있는 지역에서 충돌이 생기는 경우 유엔과 함께 대처할 것이라고 언명했습니다. 내 개인의 추측에 의하면 백악관은 그때 이미 조선 전쟁에 유엔을 이용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때 우리 미군 참모부는 조선을 중요한 지역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극동에서의 대서방위선을 조선반도 아래로 내려그은 데는 우선 조선반도에 대한 저들의 침략 야망을 감추고 소련으로 하여금 마음을 놓고 안보리사회에 더 오래 결속하게 하려는 흉심이 깔려 있었습니다. 다음 조선전쟁을 일으킨 후 미국이 극동방위선을 조선반도 남쪽 아래로 내려그은 것을 기회로 북이 남침했다는 것 때문에 이 전쟁에 유엔이 개입해야 한다는 것을 여론화하여 전쟁의 책임을 우리 공화국에 넘겨씌우자는 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국제사회를 업어넘기기 위한 음흉한 음모를 꾸민 후 미국은 1950년 6월 25일 이승만 매국도당을 부추겨 조선전쟁을 도발했습니다. 조선 속담에 도적이 먼저 도적이야 한다고 미국은 전쟁을 도발한 즉시 북조선군이 남침을 했다고 법조고하되며 유엔 사무총장 투르구베리에게 이승만이 보낸 전범문과 유엔 조선위원단의 보고서를 보여주면서 유엔 안전보장리사회를 소집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로 되는 것은 우리 공화국이 남침했다고 하는 유엔 조선위원단 보고서는 미국이 쓴 협잡 문서라는 것입니다. 훗날 밝혀진 데 의하면 유엔 조선위원단의 군사감시반은 6월 23일까지 38도선 시차를 끝내고 24일에는 서울에 돌아와 유엔 사무총장에게 어떠한 정보로서도 북조선의 침략 기도는 확인할 수 없다는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25일 새벽에는 서울의 한 료관에서 일요일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밀제의 사촉을 받은 이승만 괴뢰들이 일요일 새벽 불의의 전전선에서 침략전쟁을 일으켰을 때 호를 걸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던 유엔 조선위원단 군사감시반의 이름으로 된 가짜 보고서가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에서 낭독되는 웃지 못할 희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유엔 헌장 제34조에는 유엔 안전보장리사회가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 파괴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리사회는 아무런 사전 조사도 없이 이른바 우리 공화국의 공격을 격퇴하고 남조선에 필요한 원조를 줄 것이라는 이런 천만부당한 결의를 채택하였습니다. 하다면 당시 유엔 안전보장리사회는 정말로 미국의 이런 협잡에 속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유엔 안보리사회 성원국들 속에서는 미국이 조선에서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대체로 짐작을 하고 있은 나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1950년 6월 24일 워싱턴에서 당시 미 중앙정보국 장관이었던 히렌 퀘터는 단독 기자회견에서 특별 뉴스감이 없는가 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비밀을 지키며 발표할 수 없다는 약속 밑에 내일 아침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자랑삼아 말했습니다. 기자들은 큰 충격을 받고 본사들의 긴급 전보를 보냈습니다. 내일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미 중앙정보국 장관의 말이다. 발표는 할 수 없으나 현지에 기자를 긴급 파견하여야 한다. 이런 전문들은 그 즉시 유엔 안보 이사회 성원국들의 정보기관들에 통보되었으며 그 나라들에서는 자기들의 유엔 주재 대표부들의 비밀 정보를 날려 미 중앙정보국 장관의 말의 사실관계를 알아볼 때 대한 임무를 주었습니다. 하여 유엔 청사를 중심으로 조선 전쟁에 대한 일대 탐색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때 유엔 조선위원단 군사감시반이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 보고서가 유엔 청사에 날아들었습니다. 어떠한 첩보 정보에 의하더라도 북조선으로부터 침범 기도는 입수되지 않고 있다. 반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지금 이개년 계획 수행에 열중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특급 정보도 미 중앙정보국으로부터 흘러나와 유엔 청사에 나돌았습니다. 38도선 지역에 배치된 조선인민군 부대들의 기본 주력은 지금 모내기를 도우려 농촌 지역들의 지원을 나간 상태이고 저소들에는 매우 적은 경비력량밖에 없다. 여기에 남조선 시차를 마치고 일본으로 날아간 덜레스가 6월 22일 도쿄에서 진행한 시국 강연에서 일본 보수당의 한 사람이 조선 전쟁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2, 3일 기다렸다 보라고 한 대답도 조선 전쟁과 관련한 중요한 자료로 수집됐습니다. 하여 많은 나라 두뇌지는 실제 내일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미국이 결심하고 시작하는 전쟁이라는 결론을 확고하게 내리게 됐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유엔 안보 이사회는 조선 전쟁의 도발자가 미국임을 추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발발에 대한 충분한 조사도 없이 손드는 기계가 돼서 유엔의 이름을 더럽히는 범죄적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오늘에 와서 보면 미국의 거수기, 이는 자기의 주권을 미국에 팔아먹은 현대판 정치적 노예 행위인 동시에 일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성원국들과 일부 유엔 성원국들에 대한 미국의 정신적 침략 행위의 산물이며 미국이 빼앗은 그네들의 자주권에 대한 가슴 아픈 대명사와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유엔 역사에 처음으로 유엔 헌장에 배치되는 유엔군이 조직됐습니다. 조선 전쟁에 투입된 가짜 유엔군은 유엔 헌장을 준수할 리 만무했습니다. 유엔군 첫 사령관이었던 메가더는 인천 상륙작전에 참가한 장병들에게 다음과 같은 특별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을 탈취하라. 거기에는 처녀들과 부녀들도 있다. 3일간 이 도시는 너희들의 것으로 될 것이다. 서울의 여성들을 마음대로 겁탈할 때 대한 자유를 준다는 약속을 걸고 침략군 무리들을 야수적인 공격으로 내몬 메가도의 명령은 유엔 인권 협약을 무참히 짓밟은 극악한 범죄였습니다. 이런 미친 자가 바로 유엔군 사령관이었으며 침략군 무리들로 하여금 서울을 깔고 앉아 온갖 만행을 감행하게 하고 지어 서울 시민들의 머리 가죽을 벗겨 미국의 기념품으로 보내게 한 이런 야수를 남조선 괴뢰들은 오늘도 저들의 하늘비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미제는 전쟁 전 기간 700대 내지 1000여대의 비행기를 매일 2차례씩 공화국 국방부에 들이밀어 도시와 마을, 공장과 오천, 농경지와 저수지, 발전소들, 지어 학교와 병원들까지 무자비하게 폭격했으며 길가의 사람들까지 야수적으로 살해했습니다.
야수적인 살육 만행은 공화국 국방부를 일시적으로 강점한 시기에 절정에 달했습니다. 우리 인민에 대한 미제 살인기들의 학살은 아직 세계 전쟁사에 없는 가장 야만적인 집단 학살들이었습니다. 그 하많은 학살 만행들 중에 일단만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미제는 낙연광산에서 800여 명의 인민들을 10명씩 결박하여 110m 깊이의 수직갱에 떨구어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이 아찔한 수직갱에 무시무시한 심연 속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떨어질 때 울리던 그 가슴에 있는 비명소리, 오늘도 우리 인민들의 가슴 속에서 분노의 피를 끓게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무참히 학살된 수백의 영혼들의 이름으로 유엔의 무대 위에서 평화여 인권이여 하며 외치는 미국의 정객들에게 물어봅시다. 무고한 사람들을 묻고 100m나 넘는 수직갱 속으로 떨어뜨려 시체도 찾을 수 없게 한 그날의 미군이 과연 인간이었는가 아니면 야수였는가? 이것이 오수뱅찜과 다른 것이 무엇이며 미국이 나치스 도이칠란드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당시 유엔군의 모자를 쓰고 조선으로 기어들었던 미국의 살인장군들은 히틀러를 능가하는 극악한 살인자들이었습니다. 미 국방성은 1951년 10월 세균 화학무기를 조선 전선에 대대적으로 사용할 것을 도쿄에 있는 유엔군 사령관 리치베이에게 명령했습니다. 리치베이는 이 명령을 받고 공화국 국방부의 거의 모든 지역에 각종 세균탄을 투하했으며 지어 중국 동북 지역에까지 세균전을 확대했습니다. 미공군 세균전 포로들은 국제과학조사단과의 담화에서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나는 이미 전 세계 평화를 애원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가증스러운 전쟁을 진행한 미치광이들을 위해서 복무하였다. 나는 세균과 곤충을 북조선의 무고한 인민들의 머리 위에 퍼부었다. 나는 이러한 대도사를 발동한 그러한 미치광이들을 규탄한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 히틀러는 죽이고 또 죽이라라고 고하되며 인간 살육을 했습니다. 그러나 리치웨이 대신 유엔군 사령관으로 임명된 클라크는 죽여라 모두 죽여라라고 히틀러보다 더 광신적이고 야만적인 살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로 이렇게 미제는 유엔의 깃발을 들고 조선전쟁 3년간에 400만에 달하는 조선인민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전 조선반도를 잿더미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조선에서의 미군 만행을 현지에서 조사한 국제여맹조사라는 조사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러한 대중적 학살과 대중적 고문들은 히틀러 나치스들이 임시적으로 강점하였던 유럽에서 감행한 만행보다 더 혹심한 것이다. 지어 미국은 조선전쟁에 히로시마에 떨군 원자탄의 2배 이상의 위력을 가진 원자폭탄들을 조선반도에 투하할 야만적인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유엔 헌장의 어느 조항에도 유엔 그 무장력이 어느 일방의 편에 서서 타방을 공격하라고 이렇게 지적된 것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에 유엔을 도용한 미국의 행위는 완전한 그 전범 행위이고 또 국제적 정의에 대한 난폭한 유린으로 되는 것입니다. 국제평화의 상징으로 돼야 할 유엔기에는 이렇게 이제의 야수종 만행에 의해 쓰러진 우리 인민의 붉은 피가 진하게 물들었습니다. 이것은 유엔이 겪은 가슴 아픈 비극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산했습니다. 자기의 곳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뭉쳐 일어난 이 군대와 인민의 힘, 사랑하는 고향을 불 속에 잠기게 한 그 야만들에 대한 증오는 화로산처럼 폭발하여 세계의 면전에서 이제의 강대성의 신화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대통령님의 영도 밑에 미 군대와 인민이 이룩한 조국해방 전쟁에서의 승리는 자기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켜 싸운 위대한 승리인 동시에 제3차 세계대전을 막아낸 불멸의 영서사시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이 패배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정의로운 조선인민을 더더욱 적대시하는 길로 장장 60년 동안이나 걸어왔습니다. 그 적대적 행동은 조선 전쟁 때처럼 유엔의 깃발 밑에 끊임없이 진행돼 왔습니다. (2013년 6월 21일) 유엔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는 유엔 총사에서 회견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미국이 유엔군 사령부의 이름을 조선전쟁의 교전 일방으로서 아직도 도용하고 있는 현실은 시대착오의 산물이며 유엔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고 엄중히 추궁하면서 유엔군 사령부 해체를 엄숙히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또다시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여 무서운 도박을 벌이려고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다면 미국이 유엔군 사령부의 간판을 왜 아직도 우리나라에 대한 적대시 정책에 도용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공화국을 유엔의 적으로 만들어 대조선 압살 정책의 국제적 명분을 세우자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나토와 같은 군사 블록을 만들어 이 지역의 대국들을 견제 압살하고 정치 군사적 패권을 쥐자는 데 있습니다. 유엔 전 사무총장들이었던 부트루스 갈리와 코피 아나는 유엔군은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의 통제하에 있던 것이 아니라 미국의 지휘하에 있었으며 유엔은 미국이 조선전쟁에 파견한 무력이나 그 사령부에 대해 유엔의 이름과 결부시키는 것을 그 어느 나라에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2004년과 2006년 유엔 대변인은 유엔군은 유엔의 군대가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군대라고 까발켰습니다. 이것은 유엔의 이름을 더럽힌 미국에 대한 유엔의 분노이며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할 때 대한 역사의 여구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역사가 이미 사망 선고를 내린 유엔군 사령부를 지체 없이 해체하고 저들의 침략군을 철수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한 진보적 법률가는 한때 미국의 야수성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 자기도 반드시 피해를 보게 된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이제 죄 많은 미국이 겪을 비국의 운명으로 증명될 것입니다. 미국이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여 감행한 여러 차례의 중동 전쟁과 만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의 원한이 그렇게 비치고 있으며 미국이 유엔의 깃발을 들고 강요한 팔레스티나와 민주공고, 소말리아 등 세계 여러 지역과 나라들에서의 가슴 아픈 비극들이 그렇게 비치고 있습니다. 인류 양심과 지성이 또한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